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아까 소개드린 김채현이고요. 이번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관련해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수업 자료는요, 그 저번 기수에 비빈딥 1타 강사님이 계셨어요. 그 지동아님이라고. 네, 그분의 엄청난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드리고요. 컨텐츠는 이렇게 됩니다. 컨볼루션이라는 게 뭔지,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을 해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 네트워크들은 어떤 식으로 생겼나 전체적으로 오버뷰하고 컨볼루션 레이어, 그다음 풀링 레이어 자세하게 좀 살펴본 다음에 이런 컨볼루션하고 풀링을 사용하는 현대의 모델들, 아키텍처를 좀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나올 예정인데 그 관련해서 파이토치 관련된 간단한 소개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컨볼루션 혹시 들어보거나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컨볼루션 한번 들어봤다. 어떤 느낌인지 안다. 하시는 분 꽤 계시네요. 네, 컨볼루션이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요. 우리가 딥러닝에서 많이 다루는 자료형 중에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가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저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저기 되게 귀여운 강아지가 이불 덮고 있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2차원의 정보인데 이거를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전혀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죠. 이거를 잘 뜯어보면 RGB 하나씩 채널이 있고 RGB 각각 각 픽셀에 어느 정도 강도로 표시가 되는지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걸 잘 뜯어보면 사실은 이미지 크기만큼 가로 세로 그리고 RGB 3채널 이렇게 해서 3차원의 정보로 컴퓨터는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우리가 딥러닝에서 많이 다루게 되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잘 처리하느냐 이런 걸로 어떤 태스크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컨볼루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제일 간단한 태스크를 풀면 어떤 태스크가 있을까요? 이미지 생성도 있을 거고 세그멘테이션도 있을 거고 근데 가장 기초적인 거 하면 뭐니 해도 클래시피케이션이겠죠. 그래서 이건 어떤 태스크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가 딱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주어진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할 거냐를 예측하게 하는 게 이 태스크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약간 확률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스쿠터가 있다, 모터 스쿠터가 있다 하면은 이 이미지를 줬을 때 모델이 예측하는 거예요. 요런 클래스 중에서 모터 스쿠터에 속할 확률이 제일 높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내는 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말 옛날 예적에 나온 데이터셋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이번 과제하면서도 만나보실 데이터셋인데요. 사이파10이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이거 위에 디스크립션 눌러보시면 데이터셋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 똑같은 이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걸 잘 확대를 해보시면 화질이 정말 구립니다. 이거 확대가 잘 안 되거든요. 엄청 조그맣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는 32 곱하기 32 사이즈고 그거에 세 채널 있죠.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의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10개의 클래스에 각각 6,000장씩 그래서 총 6만 장 크기의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나 컴퓨터 비전 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 모음인데요. 이걸 우리가 한번 클래시피케이션 잘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떤 거 배웠어요? MLP 기억나시나요? MLP 있죠. 이거 MLP로 풀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MLP 어떻게 작동을 하나 보면 인풋 레이어가 쫙 일렬로 나열되어 있으면 히든 레이어 쪽으로 다 연결이 되죠. 이런 커넥션들이 다 덴스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미지를 이걸로 한번 클래시피케이션 해보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미지가 1차원으로 일렬로 딱 나열되어 있지 않죠. 2차원이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까? 바로 플래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플래튼이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벡터나 매트릭스가 있으면 1차원으로 딱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아까 예를 들어서 32 곱하기 32 곱하기 4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이미지를 일렬로 쫙 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3072 미리 계산을 해야 하는데 3072개의 숫자가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인풋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래튼을 해준 다음에 요거를 이제 멀티레이어는 아니지만 한 번에 퍼셉트론 레이어를 거친 후에는 액티베이션이라는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왜 10차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사이퍼10 클래스 개수가 몇 개였죠? 10개였죠. 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여기에 10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10개의 숫자가 표현하는 바가 뭐냐면 이 사진이 1번 클래스에 속할 확률은 0.1이다. 2번 클래스에 속할 확률은 0.8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클래스에 속할 확률들이 여기에 쏙쏙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요런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이 중간에 이제 이 커넥션들이 여러 개 있겠죠. 이거를 어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매트릭스 연산이라고 상정을 해보면 그 매트릭스의 크기는 3072개의 숫자를 10개를 추려하니까 3072 곱하기 10의 어떤 행렬 곱해서 액티베이션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약간 선형대수적인 게 있긴 한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노드들을 잇는 인풋하고 액티베이션의 노드들이 있는 커넥션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의 인풋당 10개 커넥션이 있잖아요. 그게 3072개가 있으니까 총 3072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네트워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3072개? 약간 할만해 보이죠? 뭔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셋 크기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까 사이퍼10은 32 곱하기 32였는데 이번에는 인텔에서 나온 이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 사이즈는 150 곱하기 150 곱하기 3이거든요. 네, 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이미지 보시면 조금 더 좀 정말 이미지 같다 했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MLP로 풀어보자 이겁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히든 레이어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보면 코드가 갑자기 나오는데 이 파이토치 코드거든요.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릴 거라서 지금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로 보시면 이게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시퀀셜이라는 이 API를 사용하면 이 안에 담겨있는 이 레이어를 거쳐서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모델을 똑같이 구현해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플래튼 해줘야겠죠. 플래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 히든 레이어 128개 히든 레이어를 만들고 싶은데 요거랑 커넥션 해주는 MLP를 하나 정의를 하고 리니어 레이어로 정의를 하고 요 물음표랑 128은 인풋의 노드 수, 아웃풋의 노드 수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렐로라는 액티베이션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가 리니어 렐로 한 세트가 요 사이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8개 노드에서 6개 아까 까먹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데이터셋은 총 클래스가 6개거든요. 그래서 결과값이 6개 노드로 줄여주는 요 레이어를 맨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요게 구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네트워크 구조인데요. 일단 제가 물음표를 찾았죠. 저 물음표에 몇이 들어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시겠어요? 150 곱하기 150 곱하기 3의 이미지를 플래튼 했어요. 그럼 얼마나 될까요? 이게 계산을 해왔는데 무려 67,500개. 67,500개의 숫자가 일렬로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이 노드랑 128개의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67,500 곱하기 128개의 커넥션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128 곱하기 6개의 커넥션이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약간 사고가 생깁니다. 엄청 많죠. 그 각각의 커넥션이 하나의 파라미터라고 생각이 되면 배워야 될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점점 더 큰 요즘은 4K 이미지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플래튼해서 모델 MLP 모델로 클래시피케이션 하기에는 너무 많은 리소스가 들고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게다가 저희가 플래튼하는 과정에서 2차원의 정보를 1차원으로 쭉 피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정보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MLP가 돌아가기는 하는데 학습을 시켜보면 정확도가 8%, 20%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MLP로 이 클래시피케이션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는 이런 배경에서 결국 컨볼루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컨볼루션에 관련된 개념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약간 감이 오시겠지만은
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은 공간적인 정보는 유지를 하고 대신에 파라미터 수는 확 줄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볼루션 이 탄생한 배경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혹시 중간중간에라도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컨볼루션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컨볼루션 영어니까 한번 번역을 해보면 합성곱입니다. 합성곱이라고 하면 감이 오시나요? 안 오시죠? 그래서 위키피디아도 찾아봤다고 하네요. 봤더니 하나의 함수와 또 다른 함수를 반전 이동한 값을 곱한 다음에 구간에 대해서 접근해서 새로운 함수를 구하는 수학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할 수 있는데 이거 오히려 뒤에 설명드리는 공간적인 이미지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정의는 이렇게 되는구나. 나중에 컨볼루션 관해서 이해를 해보고 다시 이 정의로 돌아오시면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사용한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가 바로 우리가 많이 듣는 CNN이라는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NN에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공간적인 정보들은 유지를 하면서 파라미터를 좀 줄이는, 파라미터를 구간별로 재활용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좀 너무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는 것도 방지하고 좀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괜찮은 비유를 하나 들어주는데요. 그 수능 그림 찾기 원리를 찾아서 만든 원리인지 위인지 모르겠는데 수능 그림 찾기를 하는 거를 예시로 들어줍니다. 보시면 이미지가 엄청 크죠. 사람도 엄청 많고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그냥 막 랜덤하게 막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조금 더 똑똑한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게 이 이미지를 패치로 각각 잘라요. 그래서 각각의 패치를 보면서 여기에 있나 없나 없네 여기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로컬한 부분을 계속 보고 똑같은 작업 반복을 하는 거죠. 로컬한 부분에 대해서 원리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동일한 연산을 계속 옮겨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소개해드릴 컨볼루션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로컬한 이미지 전체를 보기보다는 부분을 보면서 똑같은 연산을 수행해서 좋은 이미지 인베딩 같은 것들을 얻어내는 이런 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개략적인 건데 컨볼루션이 뭔지는 아직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지금까지 MLP의 한계점이 좀 있다. MLP 파라미터 수 너무 많다. 그리고 파라미터가 너무 많고 사실 예측해야 되는 거는 고작 뭐 클래스 개수만큼 뭐 10개짜리 그 숫자 벡터 뭐 요건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태스크인데도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쓰게 되면 이게 또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오버피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적한 문제라고도 하는데 너무 학습한 데이터셋을 약간 암기하듯이 그래서 뭐 다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전혀 그런 거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문제들이 오버피팅이라고 하거든요. 파라미터 수가 좀 과하게 많아지면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MLP보다는 우리 컨볼루션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컨볼루션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 MLP 언급을 드렸었는데 MLP하고 컨볼루션 레이어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뭐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둘 다 여러 단계가 있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아웃풋 레이어에 딱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차이는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 레이어들이 얘는 그냥 차원이 없죠. 차원이 없는 것들만 있다가 아웃풋이 되는 거고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여기 약간 부피가 있는 애들 중간중간 나오죠. 그래서 가로 세로 벡스가 있는 3차원 공간적 정보가 있는 이런 중간중간 단계들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온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언급을 하면 컨볼루션 언급하면서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뎁스라는 단어
있고 또 어떨 땐 또 채널이라고 하기도 하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사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앱스랑 채널은 결국 똑같은 의미다라는 거 미리 알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지 소개 드렸듯이 우리가 보는 거는 2차원이지만 이미지 컴퓨터가 볼 때는 3차원 정도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좀 인지를 하시고 들으면 훨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컨볼루션 쪽으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컨볼루션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를 한번 볼 건데요. 또 아까 뎁스하고 채널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커널하고 필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헷갈리지 마시고 컨볼루션이 어떻게 작동하나 보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절차를 똑같이 따라하면 그게 컨볼루션입니다. 보시면요. 인풋이 있고 커널이 있어요. 커널 사이즈가 좀 작죠. 이 커널 사이즈만큼의 크기를 인풋에서 갖고 와서 이 커널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이 숫자들을 가져와서 각각의 자리로 곱해요. 각각의 자리로 곱해요. 그러면 총 4개의 숫자가 만들어지죠. 요거를 합해주면 그게 아웃풋입니다. 컨볼루션의 아웃풋.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그게 컨볼루션이고요. 사실 이게 다이에요. 컨볼루션 자체의 연산에 대한 설명은 그랬고요. 아까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위키피디아 설명에서 반전 이동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반전 이동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연산을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반전 이동을 하면 컨볼루션이고요. 그러니까 이 커널을 뒤집어서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컨볼루션이고 지금은 커널을 반전 이동 안 하고 그대로 곱해서 나오죠. 요거는 여기 크로스 코릴레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비전 쪽에서 컴퓨터 비전 딥러닝 쪽에서는 커널을 반전 이동하지 않은 연산도 컨볼루션이라고 하고 그게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크로스 코릴레이션으로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커널을 뒤집든 안 뒤집든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죠. 이 모델 하나에서 반전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시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시키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 비전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크로스 코릴레이션 오퍼레이션인 것을 그냥 우리는 컨볼루션이라고 표현을 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사실은 그냥 그래서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컨볼루션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아까는 커널이 2 곱하기 2였는데 지금은 커널이 또 3 곱하기 3죠. 이런 식으로 커널 사이즈도 우리가 나중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똑같습니다. 이 이미지를 3 곱하기 3을 갖고 와서 커널이랑 이 포인트 와이즈로 곱해서 합하면 그게 컨볼루션 하나의 결과값이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이미지 패치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각각 컨볼루션 연산을 해주면 그게 저렇게 아웃풋에 4 곱하기 4라든지 저런 2차원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컨볼루션 레이어고요. 아마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들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보시면 커널은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 리셉티브 필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리셉티브 필드가 컨볼루션에서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리셉티브 필드, 뭔가 수용하는 범위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라는 게 이 커널 하나가 한 번 컨볼루션을 수행할 때 보는 영역 범위를 리셉티브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3x3 이미지 패치를 하죠.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가 3 곱하기 3의 이미지 공간을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리셉티브 필드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커널에 관련된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데 이 커널이 좀 중요합니다. 컨볼루션에서. 이 커널은 이게 이미지 패치를 움직임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 재활용하는 매트릭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얘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느냐가 궁금하죠.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갑자기 딥러닝은 아니고 이미지 처리 쪽에서 나오는 개념을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소벨 필터라는 되게 유명한 필터가 있어요. 필터 여기 요거 아까 본 커널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보시면요, 이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 보시면 음수, 영, 양수 여기는 뒤집어서 음수, 영, 양수 이렇게 커널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거를 일단 상상을 해보시면 요거를 이미지에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얘랑 비슷한 형태를 가진 숫자랑 곱했을 때 값이 크게 나오죠.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해보시면 요 모양이랑 똑같은 경향을 가진 세로선으로 뭔가 값이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에 컨볼루션 필터를 딱 적용해주면 그 값은 크게 나와요. 아닌 부분은 작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는 세로선, 세로 경계를 탐지하는 필터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얘는 그럼 뭔가 가로선을 탐지하는 필터였죠.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컨볼루션도 마찬가지고 이 각각의 커널은 얘가 포착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포인트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널 하나가 어떤 이미지의 피처를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커널의 모양이 달라지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미지에 있는 좋은 피처들을 뽑아낼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원본 이미지가 있고 이 두 개의 필터를 적용시킨 결과예요. 보시면은 경계 부분이 다 하얗게 높은 값들로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의 특징들,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선의 방향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잡아낼 때 커널의 역할이 크다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가서 커널이 이미지의 특징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특징들을 우리가 피처라고 부릅니다. 이미지의 피처를 잡아내는 이 커널들을 사용을 해서 컨볼루션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널이 지금 여기서는 이미지도 사실은 3차원인데 여기 그냥 2차원으로 상정을 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고 사실은 3차원이고요. 그리고 커널도 사실은 3차원입니다. 이건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커널이 그러면 컨볼루션 한 번 레이어 거칠 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포착하고 싶은 피처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커널도 여러 개를 두고 한번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 된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오버뷰를 한번 더 해보자면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보통 한 번만 쓰진 않거든요. 뒤에 보는 VGG나 많이 알고 계시는 레스넷이나 그런 친구들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되게 차곡차곡 많이 쌓아서 활용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초반 컨볼루션에서는 되게 간단한 필터들, 경계라든가 선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하지만 그 위쪽 좀 더 복잡해지고 깊어진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한층 더 복잡한 필터들을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된다 하는 게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유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 자체도 되게 복잡한 일이죠. 엄청나게 많은 픽셀들을 보고 여기서 어떤 패턴을 읽어서 얘는 강아지다, 얘는 고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피처를 잡아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NN이라는 네트워크를 층층이 컨볼루션을 거쳐서 가다 보면 점점 더 좀 고차원적이고 좀 더 디테일한 피처들을 뽑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CNN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컨볼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메커니즘을 볼게요. 아까 사실 이미지 3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의 이미지, 3차원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터라는 이 커널을 사용해서 부분 옮겨가면서 정보를 볼 거예요. 슬라이딩 하면서. 그래서 이 필터의 이 앞부분 사이즈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3 곱하기 3만 볼 거야. 11 곱하기 11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커널 사이즈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채널 수 있죠. 가로, 세로 채널. 필터의 채널이 이 이미지 채널과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연산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세 계층이 있는데 여기 필터가 하나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의 채널 수와
컨볼루션의 채널 수는 같아야 한다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요걸 이제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필터를 가져다 대서 각각의 지점에서 포인트 와이즈 grup을 하고 더하고 하는 식으로 컨볼루션을 수행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여기서는 파란색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쫙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컨볼루션 하나 수행하면은 거기에 숫자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로 이렇게 채널 하나짜리고 28 곱하기 28 사이즈의 액티베이션 피처맵이라고도 아마 이따가 할 거예요. 이런 매트릭스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에서 여러 가지 필터를 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초록색 필터도 사용을 해서 컨볼루션을 한 번 수행하면 아까랑 똑같이 28 곱하기 28짜리의 매트릭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컨볼루션 레이어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28 곱하기 28 곱하기 2 채널의 피처맵에서 다시 한번 컨볼루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커널하고 인풋 채널하고 똑같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번에는 인풋이 3x 3x 2 채널이 두 개인 매트릭스를 주고요. 커널도 2x 2x 2의 매트릭스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하면 첫 번째 채널끼리 컨볼루션 계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널하고 두 번째 채널끼리 컨볼루션 계산을 해서 두 개를 합해서 하나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앞에서도 결국은 여기 필터가 5 곱하기 5 곱하기 3이고 여기는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라고 했잖아요. 각각의 첫 번째 필터는 첫 번째 채널, 필터의 두 번째 채널은 두 번째 채널, 세 번째 채널은 세 번째 채널끼리 컨볼루션을 해서 그거를 다 합해주면 그게 최종으로 하나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배우시나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게 컨볼루션이고요. 요걸 좀 시각화해주는 게 이겁니다. 요 상황이 뭐냐면요. 인풋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7 곱하기 7 곱하기 3에 패딩이라는 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약간 덧붙여놓는 이미지 사이즈를 위해서 덧붙여놓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필터 두 개가 있고 그러면 아웃풋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관한 건데요. 네, 보시면은 첫 번째 필터 지금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값이 여기 아웃풋 첫 번째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터에 대해서도 각각의 상응하는 채널에서 컨볼루션을 수행해서 더해주면 그게 아웃풋 볼륨의 두 번째 채널의 값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이 좀 직관적으로 컨볼루션을 보여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충 컨볼루션 어떻게 작동하는구나 아시겠죠? 그게 컨볼루션 관련된 설명이고요. 이제는 컨볼루션 레이어 자체가 연산이 어떻게 되느냐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컨볼루션 아까 어떤 연산들이 관여됐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위치별로 곱하고 더하고 요거 두 개밖에 없죠. 곱하기 더하기.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은 딥러닝에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쪽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선형성입니다. 선형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실 간단한 문제들은 가능하겠지만은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비선형적인 곡선이나 이런 함수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컨볼루션은 지금 리니어하죠. 선형적인 연산만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컨볼루션만으로는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구성을 할 때 항상 필수적으로 컨볼루션 다음에 따라붙는 게 뭐냐면 액티베이션이라는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라고 하긴 좀 어떤 함수겠죠. 그래서 렐루나 시그모이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위키 렐루도 있고 액티베이션이 정말 많거든요. 겔루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그런 논리니어한 액티베이션을 한번 거쳐주는 게 필수적인 컨볼루션의 세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볼루션 수행하고 액티베이션 해주고 이런 식으로 비선형성까지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건 또 뭐냐면요. 컨볼루션 아까 보시면 되게 다양해요. 뭐 어떤 얘기냐면 커널 사이즈가 2x2일 때도 있고 3x3일 때도 있었죠. 그리고 또 기억을 해보시면 이 이미지에서 슬라이딩하는 보폭이 한 칸씩 움직일 때도 있고 두 칸씩 움직일 때도 있고 되게 달라요. 이런 게 왜 달라지냐? 그걸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정의할 때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어요. 나중에 파이터치 구현해 보시면서 또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계산되느냐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많이 계산할 때 포함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 세 가지입니다. X, 채널 수랑 똑같은 얘기죠. 몇 개의 필터를 쓸 거냐에 관한 파라미터가 있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보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를 몇 칸씩 옮길 거냐 한 번에 요런 옵션이 있고 그다음에 제로 패딩 아까 간단하게 등장을 했지만 이미지 사이즈의 주변부에 0으로 이렇게 둘러줄 수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한가 싶을 수 있지만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다 보면 아까 인풋이 좀 크더라도 컨볼루션 거치고 나오면 사이즈가 막 쪼그라들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할 때도 패딩이 쓰이고 하는 식으로 컨볼루션 거쳤을 때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해주는데 제로 패딩이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 옵션이 되고요. 네, 앞에서 아마 조금 그래서 그랬구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파이터치 구현을 하다 보면요. 이거를 우리가 맞춰줘야 하는데 손수 맞춰줘야 하는데 얘를 잘못 맞추면 코드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도 조금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컨볼루션이 되게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공식 없이도 사실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살짝 계산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식으로 나타내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W가 이제 원래 인풋의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로를 봅시다. 가로 길이가 W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패딩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 패딩은 일반적으로는 대칭적으로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패딩 양옆에 하나씩 붙으니까 EP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필터 사이즈만큼을 하나의 값으로 쪼그라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필터 사이즈만큼 결과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F로 빼주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를 스트라이드가 보폭이니까 얼만큼 간격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또 사이즈가 줄어드는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줘서 여기 1을 더해주면 이게 우리가 얻게 되는 컨볼루션 결과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필터에 관련해서 2차원의 사이즈 가로 세로가 되는 거고 아까 요거 있죠. 채널수 필터를 몇 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웃풋 볼륨, 이 가로 세로 계산된 거가 몇 겹이나 나올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이면 똑같은 각각의 축에 따라서 따로 계산해주시면 스트라이드를 아까 언급했던 걸 시각화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스트라이드가 한 번일 1일 때는 한 칸씩 옮겨서 아웃풋이 3x3이 나오죠. 그리고 앞에 나왔던 그 공식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똑같이 3x3이 나오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그 식을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2일 때는 두 칸 움직여요. 여기 3x3 본 다음에 두 칸 움직여서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줄바꿈 할 때도 두 칸 움직여요. 여기서 아래로도 두 칸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을 해서 총 2 곱하기 2의 아웃풋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여긴 뭐냐면요. 보통 스트라이드가 가로 세로 대칭입니다. 똑같은 값으로 하는데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줘요. 그래서 세로로는 보폭이 3이고 가로로는 보폭이 2예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커널 사이즈 2니까
여기를 계산하겠죠? 여기 계산하고 옆으로 옮겨야 돼요. 두 칸 옮겨야죠. 그래서 두 칸 옮긴 이 파란 부분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두 칸을 옮겨야 되는데 없죠? 줄 바꿔야 돼요. 줄 바꾸려면 세로 스트라이드를 따라서 세 칸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이 가로 부폭은 2였으니까 두 칸 움직여서 여기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작동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드에 관련된 개념을 듣기 위해서 들어간 설명입니다. 이런 게 스트라이드고요. 제로 패딩은 아까도 보셨듯이 그냥 이미지 주위에 0으로 쭉 둘러주면 저게 제로 패딩입니다. 그래서 뭐 제로 패딩이 1이다 하면은 상하 좌우에 한 겹씩 싸주는 거고요. 제로 패딩이 2다 하면 두 겹씩 상하 좌우에 붙여주는 게 제로 패딩입니다. 그래서 약간 걱정일 수 있어요. 이거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중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분석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쓰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이 이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컨볼루션 이 커널 사이즈가 1 곱하기 1일 때, 2 곱하기 2일 때, 3 곱하기 3일 때 각각의 픽셀이 몇 번 조회되느냐를 각각 그려보는데요. 보시면 가장자리로 갈수록 좀 조회되는 횟수가 적죠. 이런 식으로 제로 패딩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예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로 패딩이고요. 네, 얘도 보시면 원래 이제 3 곱하기 3 인풋이 2 곱하기 2 커널을 거치면 사이즈가 몇 개여야 될까요? 뭐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2가 나와야 될 거죠. 근데 제로 패딩을 하니까 아웃풋이 좀 크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왜 아웃풋을 크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CNN의 역사와도 살짝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CNN 보시면 점점 네트워크가 깊어지거든요. 컨볼루션을 되게 여러 번 수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웃풋이 한 번 컨볼루션 했는데 2 곱하기 2로 쪼그라들어 버리면 그 다음 컨볼루션을 하면 값이 하나 나오고 엄청 쪼그라들겠죠.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을 여러 번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아웃풋이 좀 순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패딩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런 데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페셜 어레인지먼트라고 이제 묶어서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계산 복잡도 조절을 위해서라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파이터치 구현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손수 입력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다 하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전 컨볼루션 처음 할 때 채널하고 필터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필터 개수랑 채널 수랑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나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들 이해되셨다고 하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컨볼루션 레이어 코딩 하다 보면 쓰이거든요.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인풋은 아까 사이파트인 사이즈랑 똑같네요. 32 곱하기 32 곱하기 3 인풋 볼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필터는 10개를 쓸 거예요. 그리고 필터는 커널 사이즈가 5 곱하기 5인 거고 채널 수는 인풋이랑 맞춰줘야 되니까 3개겠죠.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3의 필터를 사용했고 스트라이드는 1, 한 칸씩 움직일 거고 제로 패딩은 양쪽에 2개씩 위아래 2개씩 붙일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은 어떤 모양이 될지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30초 정도. 생각보다 간단한데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산해 보셨나요? 이쯤에서 한번 공개를 해보면
사이즈가 인풋이랑 똑같고요. 채널 수가 10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림이 없긴 한데 생각해 보시면 커널 사이즈가 5 곱하기 5잖아요. 5 곱하기 5를 하나의 수로 이제 축소시키는 거니까 양쪽 두 개의 이미지 양쪽 두 겹이 없어지겠죠. 생각해보면 그죠? 그 첫 번째 컨볼루션에 앞에 두 쪽 없어질 거고 맨 끝쪽 컨볼루션에 오른쪽 두 쪽 없어질 거고 컨볼루션을 하면 근데 거기다가 패딩을 2개씩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즈가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유지되는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필터 개수 따라서 아웃풋 매트릭스가 한 겹씩 한 겹씩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총 10개의 필터를 썼으니까 아웃풋 사이즈의 채널 수도 10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리셉티브 필드 관련된 좀 부연 설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피처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컨볼루션이라는 게 결국은 컨볼루션으로 이제 각각의 커널을 사용해서 이 각각의 피처 맵에 이 이미지가 이 커널에 있는 피처를 얼마나 잘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지도처럼 표시해 놓은 거를 피처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소벨 필터 상상해 보시면 이 경계선들 쪽에서 높은 값들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 커널이 갖고 있는 피처를 이 이미지 부분이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느냐를 탐지해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를 이 커널이 어떤 피처를 잡아낸다고 하고 이 컨볼루션의 결과로 나오는 아웃풋을 피처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피처맵의 한 값이 참조하는 이미지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필드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MLP 생각해 보시면 이 컨볼루션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너무 간단하고 하지만 파라미터 수는 여전히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을 구성해서 되게 엄청난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피처 관련된 건데요. 필터가 이렇게 생겼을 때 각각 컨볼루션을 거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이미지에 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하얀 부분 있잖아요. 이 하얀 부분은 좀 평평해요. 피처맵이 평평해요. 이런 식으로 이쪽은 값들이 그냥 크게 볼만한 값들이 아니고 나뭇잎이 있습니다. 대각선이나 이쪽 대각선이나 뭐 이런 경계 같은 것들이 이쪽에 많이 분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쪽 일러있는 값들로 좀 많이 나온다 하는 것들을 발견해 보시면 피처맵이 이런 식으로 피처를 잡아내는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이게 초반의 컨볼루션 레이어의 피처라고 보시면 점점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단순한 뭐 대각선, 뭔가 선에 관련된 모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나요? 약간 이해가 안 됐던 파트가 있다. 주시면 일단 여기가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휴식을 한번 취할까요? 네, 한 반 정도 왔거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풀링 레이어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만들게. 아 그래? 제가 잘렸네. 이제 해볼까요? 이제 계속 해볼까요? 네. 네네. 네. 뭐 제가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라 들으면서 약간 잠이 솔솔 오시나요? 네. 뒷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풀링은 이런 거구나. CNN 역사는 이렇구나 하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이제 풀링 레이어 관련된 건데요. 뒤에 CNN 설명할 때 풀링 레이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풀링이 뭐냐? 음, 뭐냐면요. 일단은 되게 간단한 연산이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컨볼루션은 필터가 있잖아요. 필터에서 계속 어떤 정보를 추출해 나가면서 가는데 레이어를 점점 쌓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이미지가 되면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서 컨볼루션으로 필터를 한번 피처맵을 한번 뽑았어요. 그러면 뭐 스트라이드가 3 곱하기 3이라고 치면은 그 3 곱하기 3의 정보를 하나가 담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피처맵을 가지고 한 번 더 컨볼루션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도 필터가 3 곱하기 3이라고 해보면 이미 3 곱하기 3을 본 애를 3 곱하기 3을 다시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리셉티브 필드가 점점점 넓어져요. 위로 갈수록. 근데 이게 넓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셉티브 필드가 너무 과하게 커지거나 컨볼루션이 너무 과하게 수행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컨볼루션 자체의 좀 민감도를 완화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컨볼루션처럼
이 아웃풋이 좀 줄어드는 이 다운 샘플링을 좀 구현을 하기 위해서 고안된 레이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산 자체도 사이즈를 줄이는 것만 합니다. 별로 그렇게 볼만한 그런 컨버루션처럼 멋진 연산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풀링이 어떤 골라내는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컨볼루션처럼 로컬한 부분을 보는 건 맞지만 거기서 적절한 값을 골라내서 선택하는 거, 값을 선택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풀링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여러 가지 규칙을 따라서 풀링을 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맥스 풀링인데요. 맥스, 최대값을 골라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윈도우 사이즈가 한 번에 보는 사이즈가 2 곱하기 2면 여기서 최대값을 고르는 거예요. 이게 4가 바로 나오죠. 별도의 연산 같은 건 없습니다. 이거를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보는데 각각의 자리에서 맥스 값을 골라내는 게 맥스 풀링이고요. 여기는 아까는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고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아까 뭐 스트라이드나 그 커널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 이런 것들은 컨버루션이랑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2 곱하기 2의 필터를 사용해서 스트라이드 2로 맥스 풀링 한다 하면은 두 칸씩 움직이면서 2 곱하기 2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맥스 값을 하나씩 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풀링이에요. 간단하죠. 요게 맥스 풀링이고 에버리지 풀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묘사일 거냐면 평균 내는 거죠. 에버리지니까. 그래서 여기도 요 필터 안에서 요 값들을 평균 내서 요 값을 하나 채워주는 이런 연산이 에버리지 풀링입니다. 그래서 풀링 되게 다양한데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쪽에서는 에버리지 풀링보다는 맥스 풀링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왠지 궁금하시죠? 왜일까요? 를 나중에 디스커전에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 약간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설명을 드리면 뭔가 좀 다운 샘플링 좀 하고 좀 이 모델의 민감도를 좀 낮추고 뭔가 좀 더 좋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론들, 제시된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다른 테크닉들도 있습니다. 이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랍아웃이라는 방법론도 있습니다. 각각 설명을 드리면요. 노멀라이제이션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 정규화라고 소표준 정규 분포로 막 분포 옮기고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해주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걸 왜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배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배치가 뭐냐면 모델에 한 번에 주는 이미지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막 요즘 GPU가 좋아야 뭐 뒷걸이 한다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지를 한 번에 줄 수 있는 양이 그 GPU가 처리하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CPU로 연산을 하는데 이미지를 갑자기 한 배치에 64개를 준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배치 단위로 이미지를 주게 되는데 그 배치마다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미지의 뭐 픽셀 값이나 뭐 어떤 배치에서는 유독 값들이 밝은 이미지들만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배치마다 이 분포가 이미지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학습할 때 모델이 좀 더 잘 알아보더라고 하는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배치마다 분포가 다 달라요. 분포가 다른데 이거를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과시켜서 비슷한 분포가 되고 평균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을 조작을 해줘서 비슷한 분포로 맞춰서 학습을 시키자 하는 게 배치 논이 하는 테크닉이고요. 이게 아마 뒤에 모델 같은 거 볼 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배치놈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고요. 그다음 드롭아웃은 약간 또 다른 얘기인데 우리 MLP 같은 데서 보시면 커넥션 엄청 많잖아요. 이거를 학습을 시키다 보면 아까 파라미터가 너무 많으면 오버피팅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커넥션들 중에서 일부만 골라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일부 커넥션들을 드랍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이게 일정 확률로 커넥션들이 이때 학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확률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뭐 0.5 확률로 드랍되는 커넥션들을 사용해서 드랍아웃을 구현하기도 하고요. 하면은 이게 뭐가 장점이냐? 이거 원래 배웠던 것들이 다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각각의 커넥션들을 잘 배워놓고 그걸 나중에 합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앙상블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여러 가지 모델들을 모아가지고 결과내는 뭐 그런 방법을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오버피팅도 방지할 수 있다. 너무 덴스한 이런 커넥션들 사이에서 오버피팅 발생하는 것들을 좀 커넥션을 스파스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좀 배울 것들 배우고 너무 과하게 피팅되지는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드랍아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테크닉도 이용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모던 CNN, 현대 CNN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모델들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는 못 다룰 것 같고요. 어떤 흐름이었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친구가 르넷이라는 건데요. 얀 르쿤이라는 분의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딥러닝의 대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르넷이 어떤 CNN의 시초가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단 이미지는 흑백인 것 같아요. 채널이 없죠. 흑백이고 28x98의 이미지를 받아요. 이게 보통 손글씨 데이터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손글씨고 1, 2, 3, 4, 5, 6, 7 이거 써있는 데이터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초 모델이 르넷입니다. 이미지가 있으면 아까 등장했던 것들이 나오죠. 컨볼루션, 풀링 하고 뒤에 덴스한 FC, MLP 세 단계를 거쳐서 결국 10개의 벡터, 사이즈 10개의 벡터가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숫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0부터 9까지 있을 테니까 총 10개의 아웃풋 숫자들이 있겠죠. 확률값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르넷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깊지는 않고 하지만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었구나. 처음 네트워크를 만든 모델이 이 르넷이고 여기서 발전한 르넷5라는 것도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어 보죠. 크게 차이는 없고 인풋이 32 곱하기 32로 조금 늘어났다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몇 년도에 나왔는지 아시나요? 2000년도가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95년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그래서 되게 옛날에 나온 논문이라 그런지 약간의 한계점들이 있어요. 일단 보시면 지금 최대로 나온 이미지 크기가 32 곱하기 30이죠. 이거 우리 현실 세계 이미지를 다루기에는 너무 작아요. 32 곱하기 30이면 거의 손톱만한 이미지일 텐데 그걸로 우리 리얼라이프에 있는 이미지를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랬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한계점들이 있었는데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는 네트워크가 등장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해소가 됐어요. 똑같이 CNN 사용했을 테고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이때는 여기에 좀 부족한 것들이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했어요. 95년도에 이제 컨볼루션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아까 사이파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6만 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되게 작고. 근데 이제 2009년에 릴리즈된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것도 뭔가 익숙하죠, 이미지넷? 이거는 뭐냐면 무려 100만 장이나 사진이 있고 그 다음 각각의 이미지도 사이즈가 큽니다. 224 곱하기 224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모델이 학습을 할 때 더 많은 데이터를 보면 더 많은 걸 학습할 수 있겠죠. 성능도 올라가고 그런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입니다. 요즘도 GPU 가지고 엄청난 난리가 나죠. GPU 엄청 비싸고 하나 사는데 네, 그 당시에 하드웨어 이런 GPU가 있었을 거예요. 95년도에 있다고 해도 성능이 되게 떨어졌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스케일 큰 이미지를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 르넷이 가진 한계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지나서 아까 언급했던 알렉스넷을 보시면 이때는 그 GTX 580이라는 엔비디아에서 나온 GPU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켰다 하는 구조고요. 아까 르넷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가요? 조금 더
레이어가 많죠. 좀 더 딥한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가능했다는 것은 GPU가 존재했기 때문에 GPU 2개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사실 파라미터 수는 많아지긴 할 거잖아요. 이걸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아까 보시면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셋이 있어서 학습을 좀 더 많이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깊고 복잡한 모델도 잘 학습시킬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 알렉스넷이라는 친구가 좀 크게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볼만한 또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아까 컨버루션 다음에 액티베이션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액티베이션을 할 때 지금까지는 시그모이드를 계속 썼다가 렐루라는 간단한 액티베이션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시그모이드 뭔가 곡선으로 되게 이쁘게 생기지 않나요? 뭔가 익스포넨셜한 함수를 가지고 만든 함수인데 요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 시그모이드 값이 0.5가 있다. 확률 0.5인데 이게 0이나 1쪽으로 가까워지면 요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0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킬 때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레디언트가 뭐냐면 결국 이 액티베이션의 기울기라는 공간이 깊은 건데 그 기울기를 반영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백프로퍼게이션이나 이런 걸 해서. 근데 이 기울기가 0이 되면 시그모이드 값이 0이 되는 건가 그레디언트 값이 0이 된다는 건가 값이 뒤로 전파가 안 되겠죠. 너무 작은 값이 되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그레디언트가 백프로퍼게이션에서 모델로 전달이 될 때 점점점 뒤로 갈수록 전달이 잘 안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해요. 이거를 뒤에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라고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시그모이드가 좀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깊은 네트워크에서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기선형이에요. 왜냐면 이게 불연속이죠. 이걸 미분 불가능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비선형적인 여전 하지만 어떤 이 렐로 값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울기가 똑같이 유지거든요. 이때는 1인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유지되다 보니까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 모델의 좀 성능 발전에 좀 좋은 영향을 줬다 하는 것도 요 알렉스넷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다음에 이제 알렉스넷이 딱 요 CNN으로 딥한 네트워크를 딱 포문을 여는 거거든요. 아까 르넷은 CNN 시초 같은 거고, 요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미지넷에서 연 챌린지가 있어요. ILS VRC라고 2010년부터 쭉쭉쭉쭉 연도마다 나오는데 이거 요 밑에 있는 모델명들이 우승한 모델이거든요. 약간 다들 익숙하시죠? VGG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알렉스넷 아까 소개드렸고, 레스넷도 엄청 유명하죠. 이런 것들이 이 챌린지에서 우승한 모델이고 그 우승한 모델들이 낸 오류입니다. 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알렉스넷 이게 처음 CNN 베이스로 1등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까지는 되게 얕은 모델들이 있었고 뭐 머신러닝, 기계학습 쪽 방법이나 통계학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CNN이 확 극적으로 오류를 줄이면서 CNN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우승한 분들은 거의 다 CNN 베이스, CNN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경향성은 되게 얕았다가 알렉스넷이 레이어 8개 쓰다가 점점점 19개, 22개 쓰다가 갑자기 152개 났어요. 엄청 깊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좀 깊어지는 경향도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알렉스넷 다음으로 소개된 게 VGG입니다. 아까 8개 레이어였다가 19개 레이어로 늘어났어요. 여기서는 약간의 차이로 보시면 VGG 블록 단위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그래서 조금 그리고 알렉스넷보다는 깊어졌다 하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 이 VGG 블록을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좀 큐리스틱한 지식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거를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이나 뭔가 어떤 태스크가 있다 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초 지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델에 주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VGG 블록을 이제 구성을 할 때 실험적인 이렇게 구성하니까 잘 되더라 하는 경험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모델이 이런 구조를 가지면 좀 더 잘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블럭을 구성해서 좀 더 깊은 레이어를 만들었고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휴리스틱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아까 리셉티브 필드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5 곱하기 5 필터로 컨볼루션 한 번 한 거랑 그다음에 3 곱하기 3 컨볼루션 2번 한 거랑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아웃풋 사이즈를 생각해 보시면 5 곱하기 5 한 번 한 거랑 3 곱하기 3 한 번, 2번 한 거랑 아웃풋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여기서 원래 알렉스넷에서는 뭐 11 곱하기 11도 쓰고 5바이5도 쓰고 3바이3도 쓰고 이랬었는데 5 곱하기 5랑 3 곱하기 3이랑 아웃풋은 똑같구나 라고 하고 그리고 사이즈를 계산해 보시면 필터에 가지고 있는 숫자 개수가 결국 파라미터 수잖아요. 5바이5 한 개랑 3바이3 두 개랑 파라미터 수 계산을 해보시면 어떤 게 더 적나요? 채널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의 채널당 5 곱하기는 25개 가지고 있을 거고 3바이3 두 개면은 18개죠. 그러니까 효과가 똑같은데 파라미터 수가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도 결국은 3바이3 두 번 하는 거랑 똑같고 이게 좀 더 파라미터도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또 적용했다 하는 게 VGG의 중요한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깊은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구글넷입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VGG는 블록 단위로 구성을 했잖아요.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해서 네트워크, 약간 미니 네트워크들을 네트워크 안에 끼워 넣는 네트워크인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뭔가 이런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안에 이렇게 숨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블럭을 띄어다가 하나 넣는 게 요거예요. 이거를 보통 인셉션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요. 일단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역할을 하지만 파라미터 수가 적은 애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에서 약간 나온 게 인셉션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커넥션 엄청 많죠. 그래서 높은 디멘션이나 뭔가 되게 큰 피처 맵들을 처리할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그 플리 커넥티드 같은 효과를 내면서 파라미터를 좀 적게 효율적으로 오버피팅도 방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성한 게 이 인셉션 블럭의 구조고요. 보시면 브랜치가 여러 개가 있어요. 1바이1, 3바이3, 5바이5, 3바이3 맥스플링 이런 식으로 각각의 브랜치에서 하는 역할들이 하는 오퍼레이션들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1바이1 커브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필터 사이즈가 하나, 그 숫자 하나만 보는 겁니다. 이거 보통 언제 쓰냐면 차원 줄일, 채널 수 줄일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멘션도 좀 줄이면서 다양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좀 다양한 이미지의 피처들을 뽑아내고 하는 식으로 열어보고 좀 잘 구성해둔 인셉션 블럭을 사용했다 하는 게 구글넷의 좀 독특한 점입니다. 그랬고요. 여기까지가 14년까지이고요. 15년의 우승자가 레스넷인데 그 레이어 수가 152개입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레이어가 확 뛰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그것만의 문제가 있거든요. 너무 깊어지면. 왜냐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파라미터 수도 많을 건데 많긴 할 건데 이거 언제 다 학습이 되냐 하는 것들 좀 학습이 느리고 막 전파도 아까처럼 그레디언트도 막 뒤로 끝까지 전달 안 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여준 게 레스넷인데요. 좀 참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오류율이거든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얼마나 오류를 발생시켰느냐 이건데 지금 레스넷이 오류율이 3.5죠. 사람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얼마일까? 보여주시나요? 5%가 그러니까 사람보다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표가 없는 이유도 약간 그거예요. 사람보다 잘하니까 이거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미지는 챌린지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잘하는
레슨을 어떻게 만들었나 보면요. 더 깊어지게 만드는데 이게 가능하게 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아마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시듀얼 커넥션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현대적인 꼭 레슨넷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요즘 나오는 모델들에도 잘 안 나오다가 레시듀얼 커넥션을 한번 연결했더니 성능이 막 뛰어서 발전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일단 우리가 레시듀얼 커넥션 없고 그냥 레이어를 하나 쌓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레이어에서 인풋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걸 어떤 함수로 보면 여기서 나오면은 fx겠죠? 그래서 fx를 배워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저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레시듀얼 커넥션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풋에 이 피처가 이미지가 되겠죠? 이거를 특별한 연산 거치지 않고 이 결과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fx라는 게 이 x하고 그다음 x랑 fx의 차이 있죠. x하고 fx의 차이만큼만 얘가 배우면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약간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fx 이만큼 처음부터 다 배워야 되는데 일단 x라는 개념을 딱 전달을 해주고 x하고 fx의 차이만 배워라 하는 게 이 레스벳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 gx가 학습도 빠르게 될 거고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fx라는 이 레이어만 있을 때보다 그레디언트가 뒤로 잘 전달되고 하는 효과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시듀얼 커넥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게 되게 짧아 보일 수 있는데 요만큼을 2번 반복, 이만큼을 3번 반복한 네트워크가 레슨입니다. 되게 깊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시듀얼 커넥션이 있죠. 이런 커넥션들을 통해서 좀 이 그레디언트 전파를 좀 잘 해주고 그리고 정확도도 높이고 이런 효과를 가져온 네트워크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아서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각각의 모델이 어떻게 설계가 됐고 어떤 효과가 있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다면 기술학술부에서 여는 기초 논문 스터디에 참여하시면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술학습 일원으로서 열면서 논문 구성을 할 때 딥인투딥에 나오는 등장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잘 따라가실 수 있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논문 읽는 거 어떻게 잘 모르겠다. 좀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 논문 스터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갑자기 광고하고 갔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핵심적인 CNN 구조예요. 지금은 아까 그 이미지 챌린지도 이제 끝나고 어떤 변화들이 생겼냐? 트랜스포머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원래 NLP 쪽에서 나온 건데 트랜스포머 탁 나오면서 되게 패러다임이 한번 확 바뀌는 것처럼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자연어 처리 쪽에서만 쓰다가 이거를 이미지에도 좀 적용해보자 하면서 나온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있고요. 이게 되게 요즘도 비전 트랜스포머 진짜 많이 쓰고요. 거의 베이스라고 할 정도로 보시면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미지를 아까 컨볼루션에서 보던 것처럼 패치로 쪼개요. 근데 이때는 겹치는 거 없이 그냥 이미지 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얘네를 각각 시퀀스로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에 넣는 이런 VIT,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구조가 나오는데 이거 나오면서 이런 VIT 베이스로 된 모델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CNN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가 좀 주류가 됐다 하는 거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오히려 그 클립 같은 모델 있잖아요. 클립 같은 모델의 백본으로 이미지를 인코딩 해내는 인코더가 있어요. 그게 컨볼루션 레이어도 되고 요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인베딩도 쓸 수 있는데 오히려 컨볼루션을 쓰는 게 어떤 태스크에 더 잘 맞다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요. 요즘 실제로. 그래서 CNN도 각각의 특징이 있고 비전 트랜스포머도 각각의 강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 또 요즘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은 클래시피케이션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클래식한 태스크의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요즘 나오는 아까 비전 트랜스포머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미지 텍스트, 클릭처럼 둘 다 다루는 멀티모달 모델도 많고요. 비디오도 다룰 수 있고 3D 비전, 뭔가 입체적인 3D 비전도 있고 제너레이션 생성 모델, 요즘 핫하죠. 이런 태스크들도 엄청 많이 발전을 했는데 아마 지금 강의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런 태스크들을 좀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빈딥에서 다른 태스크들도 어떤 거 하나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커션 질문인데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내용이 끝이에요. 그리고 과제 관련해서 파이터치 관련된 간략 소개를 드릴 건데 보시면 파이터치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 사용해서 과제를 하실 건데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딥러닝 라이브러리고요. 뭐 요즘 나오는 딥러닝 관련 논문들,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파이터치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파이터치 그래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으면 잘 이해를 하겠죠. 이해가 되겠죠. 그 라이벌로 텐서플로우라는 친구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최신 논문들 나오는 거에 뭐 깃허브 가보면 보통 다 파이터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번 과제 하면서 좀 친숙해지자 하는 목적으로 과제가 제작됐고요. 요거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보는 매트릭스죠. 행렬을 텐서라는 자료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가 좋냐 하면은 계산을 빠르게 해준 GPU에 올려가지고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다 하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많이 쓰이고요. 요게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거 좀 처음 다뤄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익숙하지 않다 하면은 파이터치에서 제공한 튜토리얼이 있어요. 여기서 뭐 트레이닝 파이프라인도 한번 짜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 구현도 해볼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 따라가 보면서 좀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 도큐멘테이션도 있는데요. 이거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파이터치에 엄청나게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이걸 다 기억하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코딩할 때 옆에다가 같이 띄워두고 보는 페이지가 도큐멘테이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제하면서도 이 함수가 어떤 인풋들을 필수로 받느냐 이런 것들 아규먼트로 어떤 걸 받느냐 하는 것들 확인하시면서 도큐멘테이션 확인하시면서 수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러리 그걸 쓰고 개발하는 환경은 콜앱을 사용을 합니다. 콜앱도 딥러닝 하면서 많이 다뤄보는 서비스, 구글의 좋은 서비스죠.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서 이번 과제도 수행을 하시게 될 거고 뭐 로컬한 환경이나 뭐 서버 같은 데서 작업을 하시면 아나콘다라는 되게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나콘다 환경에서 파이터치랑 쿠다를 사용해서 GPU도 사용하고 하는 식으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콜앱을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저희 디빈 과제에서는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텐서에 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어레이나 넘파이 아시면 넘파이의 ND 어레이나 그냥 저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행렬 어레이 매트릭스랑 비슷한 개념이고 GPU에 올라가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자료형이다 하는 차이가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그래도 이 넘파이 어레이랑 텐서랑 상호 변환도 되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원래 그냥 어레이를 그냥 토치점 텐서로 씌워주면 우리가 텐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넘파이 어레이 토치 from 넘파이 이렇게 씌워주면 우리가 텐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형 변환도 될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어레이랑 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더라 하는 거를 좀 하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텐서 사이즈 관리도 아마 초반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점점 가다 보면 되게 어지럽거든요. 이미지도 이미 3차원이고 그리고 아까 배치 단위로 둔다고 했잖아요. 이미지를 여러 개 묶으면 4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4차원 텐서를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서 차원 관리도 좀 연습을 하면서 익혀야 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스퀴즈, 언스퀴즈 뭐 이런 것들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차원 관리에 좀 도움을 주는 함수들이고요. 아이노스라는 라이브러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사용하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차원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학습을 할 때 꼭 필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부분이 있고 그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각각 뭐 배치를 묶어서 모델에 전달해주고 하는 데이터 로더, 이렇게 두 파트로 보통 구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거의 폼이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바뀌고 이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세 가지를 꼭 구현을 해줘야 한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닛인데 초기화하는 거죠. 데이터셋에서 뭐 데이터셋 불러올 때 필요한 것들을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렌은 아마 이름이 다 직관적이라 아실 것 같아요. 그 데이터의 길이, 데이터의 크기를 반환해주는 함수 구성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하나하나 반환해주는 getItem이라는 함수를 구현을 해야 데이터셋이라는 이 클래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학습할 때 이거 데이터셋 클래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배치로 묶어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서 모델 정의하고 거기에 데이터 주면서 로스 계산해서 학습시키고 이런 트레인 함수를 만들면 이게 전체적인 딥러닝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은 거의 이렇게 비슷하고요. 과제를 아마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이 밑에 튜토리얼 링크도 있는데 거기서 이런 파이프라인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파이토치 독스가 되게 방대하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어디를 보면 되냐 하면은 주로 사용하는 쪽이 좀 터치.nn, nn.functional, 그다음 옵팀 이쪽을 주로 보니까 이쪽에서 뭐 과제를 할 때도 아마 많이 참고를 하실 것 같고요. 그쪽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nn하고 nn.functional이 뭐가 다르냐? 자세히 보시면 nn.compute도 있고 nn.functional.compute도 있어요. 이거 무슨 차일까? 생각해보면 구현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nn은 클래스로 정의가 되고 펑셔널은 딱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펑셔널이 좀 더 픽스된 연산을 하는 거고 클래스로 정의된 이 nn 같은 경우는 뭔가 파라미터들이 학습이 추가된다고 하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 모델.eval하고 토치.no그래드 또 코드 보다 보시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밸류에이션이거든요. 트레이닝 말고 어떤 점수를 매길 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면 정확도를 재야 되잖아요. 그런 정확도를 재는 테스트 용도로 이 모델을 바꿔주는 게 모델.eval 요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토치.no그래드는 아까 학습을 할 때 그레디언트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레디언트 필요 없다. 그러니까 트리킹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터치점 와서 두 개의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하이토치나 과제 전반에 관한 과제 설명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가 나오는데요. 엄청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음 파이토치 접하는 분들도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제는 두 번째 과제가 나오는 1월 25일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출 방법은 저희가 추후에 공지방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아이쿠 깃허브에 다들 초대가 되어 있으신가요? 안 되세요? 그러면 아마 추후에 아이쿠 깃허브를 지금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이쿠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저희 디빈디 페이지 들어가 보면 깃허브 레포 링크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과제를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서 과제를 콜의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그걸 본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과제를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그 제출 방법이랑 같이 해가지고 과제 수행하는 방법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나중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코드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설명 쓰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 위에서부터 셀 하나씩 실행하시면서 설명 읽으면서 실행해보고 부족한 부분 채워서 과제 수행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제 수행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1월 25일까지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이라서 약간 어떤 걸 봐야 하나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클래스들이나 펑션 같은 것들 중심으로 좀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 수업이 딱 적당한 시간에 30분 정도 일찍 끝났는데 디스커션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들도 있는데 디스커션 관련된 그 설명 혹시 좀 받으셨나요? 디스커션 그룹 관련된 안 받으셨나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디스커션 조 배정 공지됐고 톡방도 만들었잖아요. 톡방에서도 이제 소통을 하시고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요 디빈딥 강의 진행하고 좀 일찍 마치면 한 10분, 15분 정도 팀분들끼리 직접 이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팀 질문 관련된 논의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노션에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질문은 이제 별도로 개인별로 검색도 해보시고 고민도 해보셔서 또 다시 노션 페이지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빈딥 내용이 너무 많은 그 한 차시에 좀 할 게 많은 경우에는 디스커션 시간이 안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웬만하면은 그런 식으로 디빈딥 수업 끝나고 디스커션 하고 마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부터 디스커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커션 이따가 자리를 띄워드릴 텐데요. 디스커션 조 모이셔서 팀 질문을 좀 생각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풀링 설명해드렸잖아요. CNN에도 풀링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레이어인데 CNN의 에버리지 풀링보다 맥스 풀링이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나누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 질문은요. 컨볼루션 이라는 요 아이가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이 개념하고도 되게 연관성이 깊거든요. 인덕티브 바이어스란 무엇인지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인덕티브 바이어스구나. 그러면 컨볼루션에는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숨어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딥러닝 모델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장점은 뭘지 단점은 뭘지 이런 식으로 고민해서 개인 질문 관련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 질문은 바로 이제 디스커션 시작할 거고요. 이거 노션 페이지에 작성 완료해 주시는 거는 다음 목요일 수업 시작 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로 마치고요. 디스커션 조로 모여서 논의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